자, 그러면 어려운 문장을 독해하는 방법, 영어 독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문제를 보다가 혹은 글을 읽다가 수능 모의고사를 풀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왜 모를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모르겠습니까? 단어를 몰라서 혹은 구조를 몰라서 어떤 단어를 먼저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구조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문장이 왜 어려울까요?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 문장을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그 문장 안에 무엇이 있다? 정답의 근거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이 문장을 무조건 돌파하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점수가 오를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 독해를 할 때는 쉬운 문장을 해서는 안 돼요. 본인에게 어려운 문장을 해야 우리 뇌 속에서 그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뇌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 뇌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 바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독해 공식입니다. 쉬운 문장을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장을 하는 겁니다. I am a boy. 이걸 왜 해석하고 앉아있어? You are a girl. 이걸 왜 해석하고 앉아있어? How are you? 이걸 왜 해석해요?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으로 창의 해석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어려운 문장 어떻게 해석하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원칙 그리고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빔 프로젝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죠. 선생님, 시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문장을 풀 때는 반드시 많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풀어야 됩니다. 시험 끝나기 2분 전 정말 잘 되던가요? 안 되죠? 내가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문장에게 많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의 여유를 갖고 쫓기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공부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단어의 뜻을 안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여러분은 모든 단어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의 뜻 때문에 해석이 안 됐다 라고 하면 구문 독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찾아놔도 됩니다. 그 찾아놓은 단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해설지나 혹은 따로 나와 있는 요즘에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단어를 갖다가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구문 독해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단어를 따로 공부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두 가지 전제 기억하고 1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해석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해석하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하셔야 돼요. 자, 해석하고자 하는 범위라 하는 것은, 독해하고자 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해석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해 보려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지 말고 한 문장, 두 문장씩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이 부족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본 다음에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하지 말고 노란색을 해석했는데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마. 그냥 감각대로 가세요. 그런데 빨간 게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 문장에 해석하고자 하는 범위를 결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또 전제가 있긴 합니다. 그 문장 안에서도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부 앞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일단 콤마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콜론이 있어요. 그러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라주세요. 자르면 우리 뇌는 그만큼 잘라져 있는 정보에 대해서 해석할 때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더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범위를 좀 더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접속사에다가 체크. 접속사부터 새로운 문장이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접속사는 영어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죠. and, but, or 같은 녀석이에요. 그 앞에서 잘라주고 새로운 문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갑니다.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찾느냐. 많은 사람들,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주어동사를 찾는다, 주어동사를 찾는다 합니다. 쉽습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이 문장 할 거잖아요. 어렵잖아. 그래서 먼저 뭘 찾아라? 동사부터 찾아야 한다는 점이죠. 체크합니다. 범위에서 동사를 찾고 동사의 동그라미 그리고 동사의 성격을 규명한다 입니다.
기본으로 동사는 한 문장에 한 개의 동사가 원칙이에요. 물론 두 개가 될 수 있죠. 그럼 문장이 두 개였다는 겁니다. 혹은 접속사가 있다는 뜻이고 병렬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걸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찾은 문장 안에, 해석이 안 된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사를 찾는데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됐지.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써두십시오. 동사는 왜?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놓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찾는 데는 100% 동사라고 하는 고마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 영어에서 100% 동사들은 첫 번째로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can do, will not go, may not be able to 와 같은 동사들이죠. 선생님, can은 동사 아니에요? 조동사죠. 근데 can만 갖고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뒤에 동사 원형까지 와야 이것이 무조건 동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동사의 현재와 과거입니다.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이 녀석들을 100% 동사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얘들이 나온 문장을 여러분이 헷갈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놓치거나 혹은 이런 동사들이 나와 있던 것을 봤지만 지레 겁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10단어라고 치는데 동사가 is나 am, are, was, were 나와 있으면 나머지 9단어를 보고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 동사니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동사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에요. 자,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사전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사전으로 공부해 본 적 있나? 이 사전에 보면 맨 뒤에 동사의 불규칙 과거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좀 클로즈업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 동사의 불규칙 과거가 있을 겁니다. 요런 녀석들은요 실제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동사의 불규칙 과거는 100% 동사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늦게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시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좀 헷갈리죠. 왜냐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엔 컷 이런 거 되게 편했잖아요. 풋 이런 거 편했잖아요. 캐스트 메이크 메이드 화가 나기 막 시작하죠. 하지만 얘들 덕분에 과거 분사하고 동사의 과거가 같게 생기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100%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맙지 않나요? 부연 설명하면 take란 동사의 과거가 took이고 pp로는 taken이 되죠. 이 took은 앞에 있는 동사 원형과 pp랑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 동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take는 물론 얘가 동사로 쓰였을 수도 있겠으나 앞에 여러가지 녀석 때문에 동사 원형화 되어 있는 분사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보어로 쓸 수 있는 거고 taken 같은 경우는 앞에 다른 녀석이 나와서 수동의 pp의 의미만으로 쓰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take는 위험해. 100% 동사로 보기가 애매해. 하지만 얘는 100% 동사니까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교재 볼게요. took이나 came 그리고 나서 went 같은 경우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으로 무조건 동사가 되니까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교재에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몇 개를 적어 볼게요. 100% 동사가 또 몇 개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100% 동사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은 바로 has 플러스 pp와 had 플러스 pp입니다. has pp는 s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란 뜻이에요. had는 d가 붙어서 과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녀석이 나오면 100% 동사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동사 찾기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여기를 더 더하면 자, 한 가지 더 갑니다.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을 모두 찾아두고 비교한다. 자, 밑줄 쳤죠? 여러분도 같이 체크합니다. 기본으로 얘는 어려운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일 경우에는 여러 동사들 중 여러 가지 동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장 동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평소에 시간이 없을 때 독해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시간 두고 선생님이 해석하라고 하는 문장 반드시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거 있지? 그거 구문 독해하면 여러분 한 달, 두 달 만에 강력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빔 프로젝트 봅니다. 세 번째, 전치사구를 괄호로 묶어둔다.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동사 찾고요. 동사의 성격 규명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를 묶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치사구를 묶으면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 문장이 이렇게 길다고 생각해봐. 니네 실제로 해석 안 되는 문장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지? 근데 이 문장에서 딱 봤더니 여기 is가 있는 거야. 동사 테크죠. 오케이, 땡큐. 그럼 동사 덕분에 주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문장이 어려웠어? 그렇지 않았잖아. 주어를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전치사구를 묶어주라는 거죠. 여기 전치사가 있네. 전치사가 있네. 여기도 전치사가 있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전치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야.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 지워지니까 이만큼 이 녀석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 가린다는 게 아닙니다. 쟤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문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잠깐 덮어두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물어봤더니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검정색 사인펜 같은 걸로 내가 아는 걸 지우면서 간대요. 그럼 모르는 부분만 남잖아요. 그 부분을 시험 전날에 공부한답니다. 그러면 시험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추는 거고, 내가 방금 외우지 않았더라도 시커멓게 칠했다는 얘기는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한 거니까 전치사구를 빼면 잘 보일 겁니다. 무조건이야. 다음 갈게. 동사 주변에 있는 명사들 중 주어를 찾는다. 노란색으로 또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 동사 수의 일치에 주의하셔야죠. 자, 주어 동사 일치라고 했어요. 수의 일치라고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주어하고 동사가 수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칠판을 보겠습니다. 칠판 보면 주어 동사 일치 적어놨죠?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면, 그렇게 되면 동사에는 s나 es를 붙여주는 게 영어에서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 송혜교, 송혜교, 조인성 나오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조인성이 밥을 먹는다. 이거 영어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 근데 영어는 그렇게 생겼다니까. 왜 그러냐면 주어가 가끔씩 s가 붙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 이름 중에서 존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존스. 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쓸게. 근데 얘 단수거든. 근데 뒤에 is라고 적어놔야 얘가 단수구나라고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말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미국과 영국이 만든 그 엄청난 영어라는 언어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말이 없잖아.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같지 않잖아.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번하게 틀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신나게 막 내는 거지. 야, 이게 틀렸냐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어 동사 일치죠. 자, 칠판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3인칭 단수로 주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면 s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에 s나 es가 붙어서 복수화 되어졌어. 그랬을 때는 이 자리에 s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한 주어 동사의 일치 덕분에 우리가 동사와 주어를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주어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
선생님이 칠판에다 문장 하나 적어봤다. It's very hard for me to play soccer. 이 문장을 한국말로 내가 해석을 해볼게요. 축구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 말을 분석해 볼 건데 얘가 주어니 얘가 주어니? 우리는 보통 은는 이가가 주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 동사라고 보면 어려운 것이 내가 어려운 거니 축구하기가 어려운 거니? 당연히 축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학교에서 서술형 같은 걸로 위쪽을 좀 바꿔서 영어를 영작해라 라고 하게 되면 애들은 이 문장을 I로 먼저 쓰면서 틀려버리는 거야. I am hard가 되지. 나는 어렵다. 축구하기는 play soccer. 어때? 글자 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 그러면서 여기다 very 하나 써주고 흡족해 주는 거죠. 그쵸? 축구하기 축구 soccer 이렇게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to play를 had played, have played 이렇게 바꾸고 틀린단 말이야. 그게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기 때문이라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일치가 있다 그랬고 수의 일치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 그치? 우리나라 말이랑 달라서 그래. 선생님이랑 계속 서술형 얘기할 거고 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 같은 거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주어 동사 일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최근 3, 4년간 수능 문제 정답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내용인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주어 동사를 바탕으로 해서 동사 찾고 주어 찾기. 인정? 오케이. 자, 계속해서 5번으로 갑니다. 관계사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관계사가 꾸며주는 선행사를 찾고 관계사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민트 색깔 하늘색으로 칠했는데 선생님이 실강을 듣거나 우리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의 관계사는 무조건 민트입니다. 왜냐면 이 민트는 그냥 민트예요. 그냥 하늘색을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근데 하늘색 하면 약간 희망도 느껴지고 좋잖아. 아니라고 생각하나? 하늘 싫어하는 사람 있나? 그래서 저는 관계사가 나름의 스페셜하기 때문에 요 색깔을 칠해주는 바입니다. 관계사는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사를 한꺼번에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간단하게는 갈 수 있거든. 기본으로 관계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나눠지죠. 품사편을 들으면 PN이 누군지 AD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랑 친구거든. 혹은 친척이야. 그래서 공통적인 게 관계사라는 점이 공통적이죠. 그럼 관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으로 형용사 절이 됩니다. 형용사란 명사를 꾸며주죠. 여러 단어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동시에 선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가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선행학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가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게 선행, 먼저 있는 단어가 된다. 얘를 갖는 게 관계사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 공통적인 겁니다. 그럼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의 특징부터 쓸게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으로 대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녀석이 항상 격이 있기 마련이죠. 자, 격이 있다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얘는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에 주어가 없어. 왜냐면 주격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이니까. 소유격도 없어. My girl, 그냥 걸 앞에 관계대명사 있겠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문장은 반드시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돼요. 셋 중에 하나가 없다니까? 주어가 없어. 소유격이 없어. 목적격이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이 이거였잖아. 차이점이 나오겠죠? 얘는 뭘까요? 격이 없어요. 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사기 때문에 장소, 시간, 방법, 이유 같은 그런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되죠. 하지만 형용사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 관계부사가 갖고 있는 점 플러스로
완전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복잡한 관계대명사랑 달리 관계부사는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세하게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간단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나오면 뭘 찾아라? 그치, 공통점이 있는 선행사. 그리고 우리가 문법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거잖아. 범위를 자르는 거예요.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럼 그 범위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역 찾기였죠. 그 다음 6번째 분사구문입니다. 자, 관계사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문장이 끝나면 좋은데 선생님이 만난 수많은 문장에서는 얘가 또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6번 색깔치라고 갑니다. 분사구문의 영역을 표시한다. 선생님 분사구문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보라색으로 칠을 할 거예요. 보라색은 아래에 있는 글에도 이미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첨삭이 필요합니다. 첨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스크린을 올려 볼게요. 분사구문의 영역은 이렇게 보라로 표시하고 난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를 칠할 거야. 이렇게 괄호를 칠거든. 근데 그런 영역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씩 첨삭을 하죠. 첫 번째, ing나 ed로 시작되며 쭉 밑줄 친 부분에 형태라고 쓰겠습니다. 문장에서 ing나 ed를 출발하는 거예요. ed를 전문용어로 pp라고도 하죠. past participle.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되기도 합니다. 설마 제가 동사하겠어요? 아까 동사 위에 찾았잖아. 그럴 리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나 콤마가 동반될 수는 경우도 있는 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 녀석을 옵션이라고 쓰겠습니다. ing나 ed를 출발하는 거 맞거든? 근데 콤마나 접속사가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그 얘기는 옵션이야. 자동차의 옵션은 뭐예요? 열선 히터 혹은 선루프 이런 것들은 옵션이에요. 없어도 자동차가 갑니다. 근데 자동차 핸들 얻어. 핸들. 왜 차에 핸들이 없어요? 아, 옵션을 선택 안 하셨잖아요. 못 가! 그치? 바퀴가 없어. 못 가! 물론 옵션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그거 선택 안 하면 자동차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즉 접속사나 콤마가 있어도 되는데 없다고 해서 분사구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정? 어렵나요? 어려워요? 아니,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 그대로 외우는 거야. 세 번째, 주로 뭐뭐 하면서 되어지면서로 해석에다 동그라미 치는 해석되는 부사구입니다. 원래 분사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도 있고 동시진행 상황도 있고 시간도 있고 양보도 있고 조건도 있거든. 근데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왜냐면 우리 분사구문의 해석을 못해서 문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게 좋죠. 접속사가 동반됐잖아요. 그 뜻을 해석해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세요. After working, 일하면서 후에. 이건 아니고 일한 후에죠. 오케이? 간단하게 묶어주시면 되거든. 그런데 주로 해석되는 게 얘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 마지막이다. 제일 중요한 부사구, 부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adverb 에다가 체크하고 random which입니다. 누구라고? random which. 부사구는 랜덤한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내야 돼요. ing가 나왔는데 콤마가 있어. 근데 문장 맨 앞에 나왔네? 이놈 새끼. 분사구문. 문장에 콤마를 찍고 ing가 나왔는데 콤마가 또 나왔어. 랜덤한 자리 부사 분사구문.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꼭 오늘 외우고 갑니다. ing나 ed로 출발하며 콤마나 접속사를 동반할 수도 있는, 주로 뭐뭐 하면서 되어지면서 해석되는 부사구.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이제는 단어의 순서대로 의미 있는 덩어리를 묶어서 직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의역한다는 건, 의역이란 부드럽게 우리나라 말의 순서를 바꿔주고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해주는 건데, 가끔 사람들이 직역에만 많이 집중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역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해석하면 되잖아요. 나는 먹었다 밥을 친구랑 어제 레스토랑 우리 친구 엄마의. 어렵죠? 이게 잘 되면 원래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어려운 문장이잖아. 선생님도 가끔 이런 걸 할 때는 해석을 잘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에서 주어동사가 뭔지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우리는 국어를 태어나면서부터 한 거니까. 여러분 했던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 엄마, 빠빠, 짜빠 이런 거였잖아. 근데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안 했다고. Mama, give me some food, baby. 이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분석하셔야죠. 특히 어려운 문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성적 오를 수 있고요. 영어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자, 부드럽게 의역한다는 것을 또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의역해야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해설지를 비교해야죠. 제일 좋은 건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내가 갈 수가 없거든. 아침 9시에 내일 시험 봐야 되고 좀 이따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알려줄 수가 없잖아. 그럼 해설지를 봐야 되거든. 여러분이 의역을 해놓잖아요. 그럼 해설지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나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전문가, 즉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멘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 부분이 부족한 거를 어느 정도 해석을 먼저 해봤던 사람은 알게 되죠. 아, 너는 관계사를 모르는 것 같다. 넌 이 문장의 주어동사 일치를 체크하지 못한 것 같다. 넌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잖아. 아니, 이거는 이 뜻이 아니라 저 뜻이야.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의역해서 해설지랑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잖아요. 그걸 의역하잖아요. 그럼 영어의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거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문 독해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뻔질나게 물어봐지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문제를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문장 해석이 얼만큼 합니까? 아이들은 욕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막 처음에 영어 공부하면 나는 하루 종일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신 차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한 문장에 15분에서 30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쭉 했잖아요. 그럼 모르는 문장 찾아야 되고 단어 찾아봐야 되고 구문 공식을 보면서 한국말로 바꿔다 보면 15분 30분 100%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모의고사를 보면 30분이라고 치잖아. 그럼 여러분 빨리 푸는 친구는 20문제, 적게 푸는 친구도 10문제는 풀 수 있잖아. 하지만 풀고 나면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뇌를 그냥 써먹고 만 거야.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지, 구문 독해를 연습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느는 때는 모의고사를 봐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고 왜 틀렸는가를 자세하게 볼 때 성적이 오르는 거지. 하지만 재미없고 고통스럽지. 왜? 막 틀려 있거든. 맞았던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문장을 찾아 들어가기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전공법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문장을 하더라도 30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네 거 된다. 머리에 뇌세포가 하나 더 생긴다. 근데 머리가 커지진 않지. 걱정하지 마. 머리에 뇌세포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너의 인생과 너의 머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름답지 않니? 진짜야. 우리 영어만 그래요? 국어도 그러고 수학도 그래요. 수학에서 어려운 4점짜리 문제 끙끙끙끙 대면서 한 1박 2일 풀잖아? 그거 네 부분이 네 거 된다. 근데 바로 딱 풀고 선생님이 해석해보래 문제해보래 딱 얘기 듣고서 그냥 바로 해갖고 대충 찾아갖고 대충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푼다.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 좋아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갑니다.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되나요? 하루에 몇 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개 할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저는 하루에 2-3개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짧게는 45분이고 짧게는 30분이고 많이 했을 때는 90분 정도 되잖아. 난 영어 문제 하나 안 풀어도 돼.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다못해 구문 독해라는 교재들도 있고 수업들도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해석할 때 여기다가 집중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 결정장애자들 있잖아. 어떤 문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문장을 할까요? 선생님이 다뤄준 문장 하세요. 그래야지 머릿속 기억이 나고 제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구문 독해 추천 문장. 선생님은 구문 독해 추천 문장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할 겁니다.
아, 보라색이네요. 노란색이죠. 구문 독해 추천 문장은 노란색을 체크하면서 이 문장 해석해봐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해석하는 거고, 해설지에 분석되어 있는 문장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아, 요 문장 좀 어려울 것 같아 해서 나름 세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장을 제대로 하는 거지. 나는 그 해설지에 있는 문장들이 뭐 I love you 이런 건 없었어요. 거기 적어놓고 이건 사랑할 때는 말이다 이런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좀 긴 문장이나 어려운 문장이야. 혹은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면 적당하다고 적어놨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그 빈칸 추론의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얘 때문에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틀렸어.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여기 뒤에 있는 게 정답이야. 그럼 그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해보면 여러분이 빈칸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성을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수업은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찍게 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하는 실전 내용은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